공개된 가치 형태, 일반적 가치 형태를 그냥 교환 과정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막스가 그런 설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신성 개념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이제 그런 화폐 물신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인간의 어떤 주체성 자체가 주체로서의 인간 자체가 사실은 이제 화폐에 굴복하게 되고 이제 뭐 상품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주체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 화폐나 상품에 종속된 존재로서 이제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본론에서 이 부분을 읽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 자본론의 핵심은 착취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 근데 사실 이 부분까지를 이해 안 하더라도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착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본론 1장, 2장, 한 3장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한 2장이네요. 2장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본론 1, 2장을 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안 읽어도 3장서부터 나오는 착취 개념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막스 자본론의 가장 중요한 게 착취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막스 경제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적, 그러니까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 그 설명 대상이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을 설명하는 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가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학은 경제학 이론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격을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가격 이론입니다. 독자적인 가격 이론을 갖고 있는 이론이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경제학설사적으로 보면 독자적인 가격 이론을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이론 틀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신고정가 경제학이고요. 신고정가 경제학이고 이게 이제 수요공급 이론이죠. 수요공급 이론을 통해서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스라피안들입니다. 스라피안. 그러니까 스라파주의자라고 있는데요. 스라파주의자.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네오 리카디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리카도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도 독자적인 가격 이론이 있어요. 독자적인 가격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막스 경제학이죠. 세 번째가 막시스트가 아니라 막스향이죠. 막스향. 세 번째가 막스 경제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신고정가 경제학이나 스라피안 또는 네오리카디안 경제학은 뭐지? 3대 가격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환가치까지밖에 설명을 못해요. 절대가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절대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근데 오직 막스 경제학만이 이 3대 가치, 그 다음에 절대가치 개념을 다 설명합니다. 3대가치, 절대가치 개념을 다 설명해요.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왜 케인스 경제학이 있지 않습니까? 케인스 경제학이 있는데요. 오늘날 미국에서는 케인스 경제학이 대부분 다 신고정가 경제학에 흡수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대부분 다 신고정가 경제학, 주류 경제학으로 다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오늘날 미국에서도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신고전파 경제학에 흡수된 신고전파 미국의 그 주류 경제학이죠. 미국식의 그 주류 경제학으로 각색된 그 케인스 경제학만이 존재합니다. 원래 케인스 경제학은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도 존재를 안 해요. 한국에는 아예 케인스주의자가 없고요. 한국에는 케인스주의자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국에 케인스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케인스주의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케인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케인스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는 우리나라에 사실상 없습니다. 케인스가 썼던 일반 이론을 그냥 번역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케인스주의자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막 딱지를 붙이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케인스주의자는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여러분 왜 케인스 경제학이 가장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판적이고 뭐 대안적인 경제학으로서 사람들이 케인스 경제학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상 미국에 가보면 케인스 경제학은 신고전파 경제학에 다 흡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왜 케인스 경제학이 신고전파 경제학에 다 흡수가 돼버렸느냐? 케인스 경제학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격 이론이 없어요. 케인스 경제학은 독자적인 가격 이론을 갖고 있지 못한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 하나만 들어보더라도 가격 이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보세요. 막스 경제학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배척당하고 따돌림당합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 막스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정말 극소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대학원에서 막스 경제학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상상도 못해요.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넌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요. 너는 나면서부터 빨갱이였냐? 이런 얘기도 듣고 수업 시간에 뭡니까? 이 교수들이 막 막다 시키고 쟤는 진짜 이상하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게끔 막 해요. 분위기가. 그런데 막스 경제학은 그렇게 밟아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 그게 착취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착취론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막스 경제학은 그 어떤 경제학과도 논쟁이 가능한 독자적인 가격 이론을 갖고 있어요. 독자적인 가격 이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막스 경제학이 갖고 있는 이제 가격 이론 내지는 가치 이론이죠. 막스 경제학이 갖고 있는 가치 이론이 완전히 이론적으로 기각이 되지 않는 이상 막스 경제학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케인스 경제학이나 이런 경제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론적 생명력은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무슨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고 하더라도 막스 경제학은 객관적 사실을 경제학을 아무튼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영역이 아니고요. 근데 막스 경제학은 다른 경제학 이론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강력한 독자적인 가치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다른 그 경제학과 논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류 경제학에서 막스 경제학을 흡수하려고 하더라도요, 그게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독자적인 가격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스가 어떻게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착취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막스가 그 가격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론 앞부분, 1, 2장 부분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자본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신고전파 가격 이론의 기초에서 우리가 현상을 볼 때하고 막스 가치 이론의 기초해가지고 현상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요. 우리가 왜 보통 이 아파트 가격의 거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 거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에 거품일 게 없다. 뭐 아파트 시장에 거품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경제학에서 거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버블인데요. 경제학에서 거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상품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벗어나 상품 가격이죠. 상품 가격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품이라는 거거든요. 거품입니다. 그러면 거품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려면 뭐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됩니까? 거품이라는 그 현상이 정의가 되려면 뭐가 먼저 정의가 돼야 돼요? 내재적 가치가 정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거품 현상이라는 게 상품 가격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거품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아파트가요. 내재적 가치가 한 3억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파트를 지을 때 3억의 가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내재적 가치는 3억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서 지금 서울시내에 그런 아파트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아파트 공사할 때 3억 원 들여서 지었는데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감가상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가격이 계속 올라서 막 한 20억 하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강남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재적 가치를 벗어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3억의 가치밖에 안 들어가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막 어떤 투기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20억에 지금 막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품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품 현상을 정의를 하려면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 상품의 내재적 가치가 뭐냐를 정의를 해야만 우리가 거품 현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막스 경제학에서는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죠. 근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 한번 보세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보면은요. 아파트 시장이 있는데요. 아파트 시장에서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서 처음에 균형이 이렇게 이원점에서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D1, D2, D3, D4 이렇게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요. 사람들이 계속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그럼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균형점이 예컨대 E2, E3, E4 하는 식으로 균형점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P1, P2, P3, P4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뭐 예컨대 처음에 3억 원에 분양이 됐던 아파트가 3억 원에 분양이 됐던 아파트가 최근에는 뭐 예컨대 20억까지 올라갔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은 아파트가 3억 원에도 거래되고 어떤 경우에 20억 원에도 거래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이 똑같은 아파트인데요, 지금. 똑같은 아파트인데 3억 원에도 거래되고 지금 20억 원에도 지금 거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 3억 원이라는 가격과 20억 원이라는 가격 가운데 어떤 가격이 그 아파트의 공정한 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자, 3억과 20억 가운데 어느 가격이 아파트의 공정한 가격이에요? 20억. 예. 20억. 예. 예.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요, 이 모든 가격이 다 공정한 가격이에요. 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 따르자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그거는 정당한 가격이야. 그 상품에. 그리고 공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주고도 그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상품의 가치는 20억이다라는 얘기야. 수요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3억 원만 주고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없을 때는 3억 원이 그 아파트의 공정한 가격이고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 공급 이론에 기초할 때는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3억도 그 아파트의 가치고 정당한 가치고 20억도 그 아파트의 정당한 가치예요. 이게 전형적인 건설사들의 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시민들이 아파트가 왜 도대체 서울에서 아파트에 20억씩이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 건설회사나 저 국토해양부 관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왜? 20억을 주고도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20억에 팔리는 거다.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논리를 풉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돈 20억 주고서 20억 주고 이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말리는 거죠 이렇게. 그건 나라도 못 말린다. 대통령도 못 말린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대통령도 못 말리고 말릴 수도 없는 그 시장에서의 그 아파트의 정당한 가격, 공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건설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관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어요.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요공급 이론에 따르자면 경제적 거품이라는 개념이 정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기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건 정당한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모든 가격은 다 정당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고요.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에서는 거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품이 터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이 경제 위기에 갈 때를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 거품 터지면서 2001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이미 벌써 주식시장에서 거품 터지니까 주택시장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2배, 3배씩 뛰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품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의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저 미국의 금융위기가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2008년도 이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근데 그 어떤 주류 경제학자도 미국 경제가 지금 거품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주류 경제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주택시장이 미국 경제의 붐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죠. 주택시장의 호황이 미국 경제 전체의 호황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게 거품이다. 따라서 이게 지금 경제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류 경제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거품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없어요. 이 경제 자체에. 근데 막스 경제학에서 보면 이거는 거품입니다. 거품이고 위기예요. 원래 이 아파트가 처음 분양가가 3억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입니다. 이 3억이 그 아파트의 내재적 가치예요. 공사비가 3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3억이 그 아파트의 내재적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품이에요. 내재적 가치로부터 상품 가격이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재적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상품 가격이 영원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올라갔던 가격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향해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죠. 거품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이죠. 이게 거품이 꺼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스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거품 현상, 그다음에 투기적 어떤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의 어떤 위기적 징후들, 이런 것들을 막스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 위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위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이유가 거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품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주류경제학에서는 내재적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절대가치 개념을 아예 정의를 안 해요. 내재적 가치 개념 또한 아예 정의를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경제학의 관점으로 가격을 해석할 거냐, 아니면 막스 경제학의 관점으로서 상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그 관점의 차이를 낳는다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스의 이 가치 이론이죠. 이 막스의 가치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제 자주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한 5분 정도만 쉴까요? 네, 네. 한 시간 안에 이윤의 발생 과정입니다. 이윤의 발생 과정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상품의 가치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이제 말씀까지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캐피탈인데요.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증식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죠. 그러니까 자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건 가치입니다. 가치인데 이게 이제 스스로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자본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적 형태를 취합니다. 화폐 자본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자본은 상품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품 자본이 될 수도 있고 화폐 형태를 취해서 화폐 자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화폐 자본 형태로 이제 보통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서 이 화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화폐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적 화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7절에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단순한 화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화폐가 단순한 화폐로 쓰일 때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내느냐면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나타냅니다. M, C,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M, C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요 M이 화폐고요. 요 M이 이제 화폐가 되는 거고, 요 양 끝단에 나와 있는 요 C는 이제 상품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옷을 갖고 있었는데요. 옷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얻은 이 화폐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사과를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화폐가 말 그대로 단순한 화폐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가 단순한 화폐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환 매개의 수단으로 그 화폐가 쓰이게 되면 그때를 이제 우리가 보통 화폐가 단순한 화폐로 쓰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옷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일정량의 화폐를 얻고 또 얻은 화폐로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상품, 즉 사과를 내가 이제 구매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옷과 사과의 교환인데 이 옷과 사과의 교환을 화폐가 내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단순한 화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주머니에 갖고 계신 화폐는 단순한 화폐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를 통해서 뭔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금 화폐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화폐는 대부분 다 이제 단순한 화폐로서의 그대로 화폐를 가지고 계신 거죠. 화폐가 이제 자본으로 쓰이게 되면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은 이것과는 좀 거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M, C,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프라임이다. 여기다 이제 점을 하나 이렇게 찍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처음에 1,000원이라는 화폐를 갖고 있었는데 이 1,000원의 화폐로 뭔가를 먼저 구매를 했다는 거죠. 어떤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해서 구매한 상품을 판매를 했더니 내가 또 일정량의 화폐를 지금 새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 갖고 있던 이 1,000원이라는 화폐하고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이 M'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얻는 화폐가 똑같은 금액이라면 이 짓을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1,000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골치 아프게 뭔가를 구매해서 다시 판매해가지고 똑같은 화폐 1,000원을 얻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유통 과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마지막에 내 주머니로 다시 들어오는 화폐입니다. 내 주머니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화폐는 내가 처음 갖고 있던 화폐보다는 항상 그 액수가 커야만 한다는 거죠. 예컨대 한 1,100원은 돼야 이 유통과정, 이 화폐 유통과정에 지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화폐 M'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내가 갖고 있던 M에다가 뭔가가 지금 덧붙여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small n이, 그러니까 소문자 n이 뭔가 더 덧붙여져가지고 그 금액이 지금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M보다 지금 더 커진 거죠. 이때 이제 요 붙게 되는 요 M, 요 M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반드시 붙어야 이러한 화폐 유통 과정이 지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내 주머니에 있던 화폐보다 나중에 내 주머니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 화폐 액수가 반드시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윤이 붙어서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가치의 증식이 나타납니다. 가치의 증식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통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증식을 하게 되면 이때의 화폐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자본으로서의 이제 화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왜 이 스몰 m이 이윤이 왜 붙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뭔가를 처음에 샀다가 그걸 되파는 것 뿐인데, 샀다가 되파는 건데, 도대체 왜 이 스몰 m,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놈이 더 붙느냐라는 거죠. 왜 100원이 더 붙느냐?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결국은 이윤의 원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윤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래서 이 자본으로서의 화폐를 우리가 보다 보면 당연히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었는데 이게 뭔가를 샀다가 되팔았더니 이게 지금 1,100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늘어나더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윤의 원천에 대해서는 뭐 옛날부터 막스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윤이라는 게 붙어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 중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이전의 그 중세 시기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이윤의 원천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사기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기에는 이윤 내지는 상업인이죠. 그러니까 상업자본을 가장 그 천한 계급 내지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책에도. 그러니까 그 중세,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하던 그 중세 시기에는 상인자본은 이건 완전히 그 죄악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상인자본이 가져가는 이윤이라고 하는 게 사기나 속임수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게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기를 치거나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서는 내 주머니에 분명히 1,000원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그냥 뭔가를 사서 되팔았는데 이게 다시 1,100원이 됐다.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사고 팔았는데 이게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분명히 사기고 이거 속임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기나 속임수를 가지고서는 이윤의 원천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애초에 이윤의 원천이 설명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장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장수가요. 처음에 자기 주머니에 1,000원이 있었는데 사과를 샀습니다. 사과를 구매를 해서 이거를 사과를 대파는데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속여가지고 이걸 1,100원에 팔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1,1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 사과를 누가 사갔느냐면 이게 순진한 옷장수가 사갔습니다. 옷장수가 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과장수가 옷장수를 속인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산 사과는 1,000원짜리 사과인데 이 1,000원짜리 사과를 마치 1,100원짜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순진한 옷장수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원의 이윤을 지금 얻은 겁니다. 100원의 이윤을 지금 얻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데 이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윤이 설명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면요. 그러면 또 옷장수를 한번 보세요. 옷장수. 사과장수가 옷장수한테 사기를 칠 수 있으면 당연히 옷장수도 사과장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예, 옷장수도 똑같이 사과장수한테 사기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컨대 옷장수도 똑같이 1,000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옷을 구매해가지고 이거를 1,000원짜리 옷을 1,100원에 파는데 1,100원에 파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파느냐면 사과장수한테 똑같이 이제 파는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옷장수가 100원의 이윤을 얻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런 계산에 따르자면 사과장수가 옷장수를 속여서 얻게 되는 1,000원의 이윤은 옷장수로부터 뺏어오는 거죠. 옷장수가 잃어버린 거예요. 속아서 100원을 더 준 겁니다. 그런데 옷장수는 사과장수한테 옷을 팔 때 옷장수도 속여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장수한테 팔아가지고 100원을 얻으면 사과장수는 옷장수와의 거래를 통해서 또 100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과장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옷장수를 속여서 얻게 되는 이윤이 옷을 사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쌤쌤이 돼버립니다. 이게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윤의 합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윤의 합이 사회 전체적 이윤 합이죠. 이윤 합이 이게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윤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단순한 그 사기나 속임수를 통해서 이윤을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내가 팔 때 사기를 쳤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물건을 구매를 할 때는 내가 또한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뺏어왔다가 내가 다시 뺏기고 다시 뺏어오고 뺏기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나 속임수를 통해서는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거든요. 게임이 다 끝났을 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거든요.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창출된 가치예요. 만들어진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윤을 설명하려면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돼요. 게임이 끝나고 났을 때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부가가치라는 게 실제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기나 속임수를 통해서 이윤을 설명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이 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윤도 만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 속임수를 통해서 제로섬 게임을 통해서는 이윤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등가 교환을 통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0원짜리 물건을 1,100원에 부등가 교환을 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윤의 원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장수가 부등가 교환을 하게 되면 옷장수도 부등가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든가 이런 부등가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의 원천을 설명하려면 사기나 속임수, 부등가 교환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등가 교환. 그러니까 등가 교환, 사기나 속임수도 없고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정직하게 1,000원에 파는 겁니다. 500원짜리를 그냥 정직하게 5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떠한 사기나 속임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등가 교환이 없는 등가 교환 하에서 어떻게 이윤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등가 교환 하에서 어떻게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부가가치로서의 그 이윤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이제 우리가 이윤의 원천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스가 도입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노동과 노동력의 그 부분입니다.